187쪽에 맨 밑에 7번 보시겠습니다. 등기간의 기책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걸 좀 이해를 해 보실 거예요. 180조. 갑이라는 분은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관이 고의로 또는 큰 실수로, 여기서 고의와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의는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라는 뜻입니다. 실수로.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여기 중과실은 앞에 중자가 붙었으니까 무슨 실수가 되겠습니까? 큰 실수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여기 갑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했더니 이 등기관이 일부러 또는 큰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면적이 330제곱미터인데 면적이 333제곱미터로 공을 하나 더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100평을 샀는데 10평으로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10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받겠죠? 손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손해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은 등기관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 750조에 근거해서 등기관에게 당연히 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배상을 이렇게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등기관은 자력역, 즉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이 손해가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라고 한다면 등기관에게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못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갑은 그 손해를 자신이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기관은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관은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등기관을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겁니다.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또는 큰 실수로 이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겁니다. 따라서 국가에게도 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 등기관에게도 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손해가 10억이라고 할 때 둘 다에게 청구한다면 손해는 10억인데 배상은 20억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청구가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국가가 만약에 배상을 해줬다면 그 배상액,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국가가 그냥 감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누가 직접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등기관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따라서 국가는 배상을 해줬다면 이 등기관에게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 이렇게 불러요. 구상권. 보상을 구하는 권리. 구상권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갑은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을이 가벼운 실수로 부실한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건 빼먹었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를 신청했는데 부실한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도 등기를 신청했는데 가벼운 실수로, 경자는 가벼울 경자예요. 작은 실수로. 그렇죠. 부실한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손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손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손해에 대해서 등기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 경과실, 가벼운 실수는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네.
저도 엄청 실수 많이 저질러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멍과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가벼운 실수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저지르는 실수예요. 이때의 등기관은 경력이 10년 차인데요. 10년 차 동안 받은 월급이 얼마쯤 될까요? 뭐 한 3천으로 치면 한 3억, 4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10년 죽으라고 일해갖고 4억 정도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한 큐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등기관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해요. 이게 말이 10억이지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 저질렀는데 100억을 물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누가 등기관을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따라서 가벼운 실수가 있을 때는 면책을 시킵니다. 네, 가벼운 실수는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면책을 시킵니다. 즉 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갑이 다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국가가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겁니다. 따라서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국가는 배상을 해준 다음에 이 실수를 저지른 등기관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거 면책시킨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따라서 구상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걸 표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텐데 이것도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요즘은 좀 그래요. 첫 번째,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기관에게 가벼운 실수만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 등기관에게 가벼운 실수만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요. 가벼운 실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면책시킨다고 그랬죠. 네. 첫 번째,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가? 네 번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 먼저 국가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죠. 왜? 소속 공무원이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월급을 주는 국가 입장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도 배상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때도 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소속 공무원이니까 사용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냐.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등기관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실수는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죠. 따라서 면책시켜야 된다 그랬죠. 등기관에게는 배상 청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에게도 청구하고 등기관에게도 청구한다면 2배를 받게 돼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따라서 선택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선택 청구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 등기관이 고의 중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등기관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국가는 배상한 이후에 등기관에게 구상권 행사할 겁니다. 구상권은 보상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면 등기관 면책시킨 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왜 많이 출제가 됐느냐 하면 이게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81쪽을 보시면 등기소가 나와 있죠. 등기소라 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등기소 이렇게 얘기했죠. 뭐가 있습니까?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지방법원, 지원이 있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등기소에
등기소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의 관할을 보시면 관할. 이 관할은 담당이란 뜻이에요. 관할 등기소, 담당 등기소 같은 뜻입니다. 관할은 일본식 용어예요. 담당 등기소는 우리나라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넷째 줄 보시면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가 있습니다. 즉 시군구마다 구마다 등기소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평택시죠. 평택등기소가 존재할 겁니다. 평택등기소. 그렇죠. 그 다음에 관할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볼 거예요. 여기는 A 등기소 관할 지역입니다. 여기는 B 등기소 관할 지역이에요. 평택시와 가장 가까운 시가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 평택시, 안성시. 그러면 여기는 평택등기소, 안성등기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토지는 시 안에 지번부여 지역이 쪼개져 있죠. 시 안에. 맞습니까? 네. 지번부여 지역은 뭐예요? 동리. 그래서 동가리는 시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 안에 동리가 다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 동리 안을 쪼갠 게 뭡니까? 필지예요. 그렇죠? 따라서 필지는 양쪽 시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양쪽 시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은 자는 누구냐면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될 텐데 여기 가서 신청해야 될지 여기 가서 신청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지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누군가.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굴까요? 지방법원. 지방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은 법원은 누구겠습니까? 고등법원. 그 다음에는 대법원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등기소의 상급법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상급법원. 상급법원에 그리고 A 등기소도 동시에 담당하면서 B 등기소에도 동시에 담당하는 공통의 상급법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직근은 가장 가까운 이란 뜻이에요. 직근에 공통되는 상급법원에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어느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될지 물어본다는 겁니다. 공통의 상급법원에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이를 관할의 지정의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네. 그러면 이 공통의 상급법원에서 니네가 담당하라고 지정합니다. 그래 이제 갑은 등기를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A 등기소 가서 신청해야 될 겁니다. 즉 평택 등기소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걸 관할의 지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법무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관할의 지정의 신청은 공통의 상급법원에 신청한다 그랬죠? 하지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법원에 제출하는 거냐? 아니에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나 이쪽에. 그래서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출받은 등기소가 있겠죠. A 등기소나 B 등기소 둘 중에 한 군데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그 제출받은 등기소는 이쪽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이를 송부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정의 신청은 법원이지만 신청서 제출은 어디라고요?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가 나중에 이의신청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법무사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정의 신청은 어디 한다고요? 법원, 상급법원. 하지만 신청서는 누구에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유를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방법을 보시면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통 보존 등기를 얘기하겠죠. 최초의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겠죠. 2번을 보시면 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의 신청 정보 오타인데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정보가 아니라 신청서예요. 신청 정보라는 얘기는 신청 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만 신청 정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청 정보. 그런데 이거는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죠. 관할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 정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신청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내용이 바뀌면서 그 컴퓨터에서 한꺼번에 바꾸는 거 있죠. 용어 한꺼번에 바꾸는 거. 그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나왔어요. 여간 신청 정보가 아니라 신청서고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네,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는 등기소에. 이걸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다른 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할의 위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할의 위임. 여기서 위는 무슨 뜻일까요? 맡길 위자예요. 임은 임무란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할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위임이. 여기는 A 등기소 관할 지역이고요. 여기는 B 등기소 관할 지역입니다. 이쪽은 신도시예요. 따라서 인구가 30만입니다. 이쪽은 인접 농촌입니다. 인구는 30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원행시 등기직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싶어요. 어느 등기소에 지원하시겠습니까? 네? 힌트. 이쪽 등기소를 가면 월급 이외에 뭔가 생깁니다. 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드물겠지만 이쪽은 안 생기겠죠. 대신 정말 편하겠죠. 네, 그냥 도시락만 하나 가지고 가서 놀다 오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등기소장 이제 지원하고자 할 때 어느 쪽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이쪽이요? 이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상이 지치신 거죠. 이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네, 세상은 아직 할 게 많다, 이렇게. 뭔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어느 쪽 지원하시겠습니까? 네? 있죠? 힘들게 사셨나봐요. 네, 저도 물론 이쪽입니다. 돈은 와이프 보고 벌어오라 그러면 되니까.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뚝 떼갖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합리적이겠죠. 이게 바로 관할의 위임 이렇게 부릅니다. 관할을 이쪽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반반 정도 되게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는 전부 다 이제 이쪽 등기소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구획 이렇게 불러요. 등기구획. 그래서 구획을 정해서 다 넘기겠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관할의 위임은 구획을 정해서 넘기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넘기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넘기도록 한다면 이거는 불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의 등기소장은 자신에게 친하지 않고 이쪽 등기소장은 친해요. 그러면 뇌물을 써서 이 부동산의 등기사무만 이쪽으로 넘기도록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만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전체로 넘기는 것이 위임이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넘기는 건 위임이 아닙니다.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관할의 위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의의를 보시면 출제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개개의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건 아닙니다.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체를 위임하는 것이 특정 등기사건,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법무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할 위반의 등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셋째 줄에 두째 줄 끝에 당연 무효라는 문구 있습니까? 밑줄 또는 절대 무효라고도 불러요. 당연 무효, 절대 무효. 그 다음에 옆에 직권말소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직권말소 밑줄. 그 다음에 여백에다가 이의신청이라는 문구도 써 넣으십니다. 이의신청. 그래서 당연 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이것은 세트예요. 같이 움직입니다. 당연 무효. 당연히 무효라고 한다면 등기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은 딱 발견 즉시 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말소하지 않을 때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그래서 이 세 단어는 한꺼번에 같이 움직입니다.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단어들이에요. 요거를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A 등기소 관할 지역이고 여기는 B 등기소 그리고 많은 등기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등기소 관할 지역입니다. 여기는 Z 등기소 관할 지역인데요. 여기 토지가 하나 이렇게 존재해요. 토지 말고 건물로 하죠. 건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입니다.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제 보존등기 신청해서 등기부 만들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느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네? Z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관할등기소는 Z등기소니까. 그렇죠. 그런데 때마침 이 등기소장이 갑의 왼수예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등기를 신청했느냐면 여기 가서 한참 멀리 떨어진 여기 가서 등기를 신청한 겁니다. 이거는 관할을 위반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겁니다. 안 해주면 또 뒷구녕으로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좋은 말로 맛있는 술 사주면 됩니다. 그럼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가 A 등기소에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부 떼어봐야 돼요. 맞습니까? 등기부를 떼어보는데 을은 당연히 등기부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공시 기능을 눈꽃만큼이라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을은 등기부는 반드시 떼어봐야 될 텐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공시 기능이 없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입니다.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근데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통해서라도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다시요.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공시 기능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 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관할 위반의 등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나중엔 저절로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관할의 변경 이건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기사무의 정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 등기사무의 정지 나중에는 안 해요. 1, 2월달만 하는 겁니다. 여기는 A 등기소 관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 소속의 공무원은 등기사무를 처리할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일단 동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사무를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사무를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9시 뉴스에도 나올 테고 각종 신문에도 나오겠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에 등기사무가 처리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즉 공시기능이 이 기간 동안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갑은 급히 돈이 필요해갖고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싶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갑과 을이 이 기간 동안에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등기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또 급행령 내면 되겠죠. 그래서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을 명의로.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등기는 공시기능이 있는 등기입니까? 없는 등기입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등기가 이루어지라는 상상도 못합니다. 공시기능이 없는 등기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연무효.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직권말소. 직권말소 하지 아니할 때는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세트예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신청. 여기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텐데 먼저 대법원장 밑줄 치십니다. 이런 거 갖고 장난쳐요. 대법원장.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정 기간은 가능한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간을 정하여, 즉 일정한 기간입니다. 구체적인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정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짧을수록 좋으니까 일정 기간.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당연무효 직권말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써놓으세요. 이신청 세트입니다.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신청.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돼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시기능이 없는 등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관 나와 있는데 등기관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당연직 등기관, 지정직 등기관. 이때 지정직 등기관은 지정을 생략해서 등기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당연직 등기관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소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을 당연직 등기관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정직 등기관, 즉 등기관은 누굴 얘기합니까? 4급 법원서기관. 거기 법원 서기관 나와 있죠. 이 양반은 4급 공무원이에요. 4급 법원서기관, 5급 등기사무관, 6급 등기주사, 7급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지정등기관 또는 등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누가 지정 권한이 있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 권한이 있다고 했죠.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은 업무가 두 가지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하나는 등기 업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행정 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는 등기관의 업무는 뭘까요? 등기 업무입니다. 그렇죠. 등기관이니까 등기 업무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등기 업무는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는 어느 누구의 지시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명령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된 관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판검사들이 있죠. 걔네도 독립된 관청이에요. 이 등기관도 등기 업무에서만큼은 독립된 관청입니다. 하지만 이 일반 행정 업무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해요. 이 등기관은
등기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적 관청이고 단독제 독립기관이고 하지만 일반 행정 업무에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상명하복 체계에 의해서. 공무원 조직을 상명하복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사는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은 아래 관리는 복종해야 된다. 상명하복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일반 행정 업무에서는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 업무 처리의 제한 이거 좀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일반 등기부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부는 일반 등기부도 있을 테고 또 뭐도 있을까요? 집합건물 등기부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일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일반 건물 등기부를 얘기할 겁니다. 거기서 등기부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기부의 종류는 우리 등기법에서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했죠. 뭡니까?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법 제14조 제1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등기부의 종류는 몇 개라고요? 2개. 꼭 기억하십니다. 등기부의 편성, 물적 편성지 뭡니까? 1. 부동산, 1. 등기기록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1. 부동산, 1. 등기기록의 원칙. 그래서 동글뱅이 1번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 이거는 집합건물 등기부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동글뱅이 2번 집합건물 등기부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볼 거예요. 그래서 2번 체크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고유번호라는 게 있는데 고유번호는 뭐냐면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번호가 있어요. 13자리 숫자로.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등기부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공부에서도 토지의 고유번호가 있었죠. 그럼 몇 자리였습니까? 19자리. 등기법에서는 고유번호가 13자리예요. 앞에 요 4자리는 전산 2기 연도입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된 등기부였죠. 근데 지금은 다 전산 등기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이로 된 등기부를 전산 등기부로 바꾼 그 연도. 그게 바로 처음 4자리입니다. 전산 2기 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4자리는 그 등기소의 코드 번호예요. 그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등기소의 코드 번호. 그 다음에 마지막 5자리는 전산 2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13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출제는 안 되겠죠. 네, 출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기록의 양식. 이 등기기록의 양식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집합건물 등기부의 양식. 이건 나중에 요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모르셔도 되고요. 우측을 보시면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양식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것도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집합건물 등기부 할 때 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셔서 188쪽에 등기에 관한 기타의 장부라고 나와 있는데 참 많이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몇 개가 있는 거야 도대체? 7개가 있죠. 7개의 기타 장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이외의 기타 장부. 이 중에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4번 체크해 놓으시고 4번만 보겠습니다. 4번 공동담보 목록. 이 공동담보 목록은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공동저당권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동저당. 공동전세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동전세권. 다 민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공부하신 다음에 이 담보 목록을 공부하시는 거니까 네, 아직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셋째 줄 보시면 등기관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공동저당권이나 공동전세권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몇 개예요? 여러 개죠. 맞습니까? 그 여러 개의 부동산을 기록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은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항상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이상일 때 작성합니까? 5개, 5개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상까지 동그라미 치십니다. 5개 이상.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신청인이. 그런데 지금은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컴퓨터가 알아서 작성해줘요. 프로그램 돌려서. 그래서 거기 등기관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등기관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 5개 이상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폐쇄 등기부가 나와 있죠. 이 폐쇄 등기부도 예전에는 다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잘 안 해요. 왜? 출제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나올 부분만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엄청 많아 보이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폐쇄 사유, 끔찍하죠? 네. 그냥 끔찍하니까 끔찍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1쪽을 보십니다. 장부의 관리 및 보전. 이것도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단순 암기식은 잘 안 나옵니다. 그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이런 법을 이용한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지 단순한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가끔 나왔으니까 좀 기록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장부의 관리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등기부의 이동금지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부의 이동금지.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첫 번째를 보시면 등기부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지금 등기부는 전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그래서 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서 보관하냐면 중앙관리소, 등기중앙관리소라는 곳에서 보관합니다. 아마 엄청난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렇죠? 엄청난 뭐라 그러나? 서버. 그런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등기중앙관리소에서. 그 등기중앙관리소에서 보관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곳에서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될 장부이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밖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더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두 번째를 보시면 등기부의 부속서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의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모든 부속서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와 같은 효력이 있는 부속서류를 얘기해요. 즉 넓은 의미의 등기부를 얘기합니다. 신탁 원부나 도면 편철장, 거래 목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부 정도의 효력이 있는 서류들. 이게 부속서류예요. 이건 등기부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등기부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이동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시면 신청 정보나 그 밖의 서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그 밖의 서류, 그 밖의 부속서류 나와 있는데 여기 2번에 있는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서류와 그 위에 있는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부속서류라는 용어는 같이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뭡니까? 등기부 정도의 효력이 있는 부속서류를 얘기해요. 즉 광의 등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서 부속서류는 첨부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첨부 서류들. 그래서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먼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등기부 정도의 효력은 없겠죠. 따라서 등기소 밖으로 원칙적으로 이동시킬 수는 없겠지만 예외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예외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한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표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등기부와 부속서류, 신청서,
그 다음에 부속서류.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거라고 했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강의 등기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첨부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첨부 정보. 그러면 이제 이동시킬 수가 있느냐? 중앙관리소, 등기중앙관리소에서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이동은 금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원칙은 둘 다 금지가 돼요. 하지만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이때도 이동시킬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천재지변이 있다면 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에 의해서 법정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 재판정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등기부 정도의 중요 서류는 아니겠죠. 따라서 이때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검찰청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느냐, 검찰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검찰청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법원도 안 되는데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갖고 검찰청에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법원도 안 되는데 검사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1등부터 5등까지는요 대형 로펌에 갔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5등부터 한 20등까지는 법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등부터 나머지 애들은 다 검사가 됐어요. 100등까지.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여하간 법원으로도 갖고 오지 못하는데 검찰청으로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될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말로 표현된 것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우측을 보시니까 장부의 보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몇 개야 도대체. 이거 외우실래요? 네, 저도 안 해요. 두 개만 보겠습니다. 두 개만. 첫 번째, 등기부 책 보존부. 등기부를 책으로 만들어서 보존한 장부가 등기부 책 보존부일 텐데요. 등기부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 영구 동그라미 치십니다. 영구 없다 해서 영구가 아니고요. 네, 영구적으로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영구 동그라미. 하나만 더 보죠.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신청서 편철부 가십니다. 몇 년짜리인가요? 5년 동그라미 치십니다. 두 개만 볼게요. 두 개만. 딴 데서 나오면 어쩔 거냐? 그냥 틀리세요. 네. 그 다음에 밑에 3번을 보시면 보존 기간이 만료된 장부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 말까지 폐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17년이고요. 여기는 2018년입니다. 아이고, 글씨가. 이건 달력인데요. 여기는 2017년도 달력이고 여기는 2018년도 달력입니다. 여기는 1월, 2월, 3월, 4월, 5월 쭉 가서 여기는 12월쯤 될 겁니다. 여기는 1월쯤 될 테고요. 그리고 여기도 1월, 2월, 3월, 4월 쭉 가서 여기는 12월쯤 되겠죠. 맞습니까? 보존, 장부의 보존기가 만료 시점이 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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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건 어디서 끝나건 간에 언제까지 폐기하느냐면 다음에 3월 30일 이전까지만 폐기한다는, 이전에 폐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 해 3월 말 밑줄 치시면 될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장부의 공개가 나오는데 장부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등기 기록의 열람 제도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되겠죠. 네,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법은 3회 정도는 해야 돼요. 3회. 그리고 원장님과 얘기 나눈 것도 한번 보강 얘기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보강은 한번 진행이 될 겁니다. 몇 시간 할 거냐? 그건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몇 시간 할지. 네. 그래서 보강 한 번 더 있습니다. 등기법은. 네. 그렇게 먼저 알고 계시고요. 오늘도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등기법 만만치 않죠? 쉬운 것만 했는데 만만치 않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뒤에 어려운 게 정말 많아요. 네. 이제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쉬워질 겁니다.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서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